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소득을 거둔 뮤지션은 누구일까요? 물론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이죠. 포브스는 얼마 전 2014년 세계 고소득 뮤지션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힙합 뮤지션 닥터 드레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6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00억 원을 벌어서 1위에 올랐습니다. 닥터 드레는 헤드폰 비츠 바이 닥터 드레를 만들었고 비츠 일렉트로닉스를 공동 설립해 최근 애플에 30억 달러에 넘겼죠. 세계 거대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규모니까 그 수익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2위는 비욘세가 차지했습니다. 1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64억 원이고요. 3위는 1,100억 원을 기록한 이글스, 4위는 901억 원을 벌어들인 본조비가 차지했습니다. 비욘세야 요즘 최고의 스타니까 그렇다고 쳐도 이글스와 본조비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음반보다 비싼 상품은 공연이고 공연이 잘 되는 스타들은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뜻이겠죠. 음악은 2위를 기록한 비욘세의 곡 듣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 Crazy in Love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회장님의 글쓰기, 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들은 글을 어떻게 쓸까요? 대통령의 글쓰기에 대해서 글을 쓰셔서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신 분입니다. 일명 베셀 작가 강원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의 글쓰기는 40쇄까지 내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회장님의 글쓰기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죠. 지금 한 달이 좀 안 됐는데 네. 6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산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전작 대통령의 글쓰기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글쓰기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글쓰기. 근데 사실 굉장히 글쓰기 쉽잖아요. SNS로 짤막한 글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로 보세요? 결국은 뭐 글쓰기가 이제 빙산의 일각인데요. 글쓰기 전에 이제 본인의 생각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소통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어찌 보면 그 직장에서 일의 전부죠. 말하기 글쓰기가 직장의 일의 전부고 네. 우리 사회생활의 대부분이고 사실 그래요. 사실은 그걸 잘하면 네. 직장생활 잘하는 거고 사회생활 잘하는 거죠. 네. 누가 저에게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 어떻게 하면 아니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그러면 네. 그 말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랑 똑같은 말이죠. 하긴 저도 책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글 잘 쓰는 법이라고 되어 있고 글쓰기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라라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글쓰기 말하기가 직장생활이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글하고 말을 좋아하는데 그럼 직장 생활을 좋아해야 될 텐데 조금 애매해지기는 합니다. 글 나오기 이전까지 과정과 이 뭔가 네. 문제가 있는 거겠죠. 아, 예. 글을 잘 쓰기, 말을 잘하기, 결국은 직장 생활 잘하기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저는 뭐 한 두세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는 자기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그러니까 말을 듣는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심리를 읽는 거죠. 네.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 이걸 읽고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네. 이 어느 조직이나 뭐 모든 게 그렇지만 맥락과 분위기, 배경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걸 파악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는 건데 그건 예.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 상사한테 보고서를 썼는데 네. 그 상사가 그 윗상사한테 가서 혼나지 않도록 나아가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는 마음 예.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글재주 이런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못한 것 같네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사가 윗상사한테 깨지지 않도록 칭찬받을 그렇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글쓰기를 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저 잘났다고 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좋은 소리 못 듣죠. 예, 저 막 많은 깨달음이 지금 오는데 그러면은 회장님들을 꽤 많이 모시셨잖아요. 모셨고 대통령도 또 모셨고 그분들이 원하는 어떤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아마 강 작가님을 통해서 되게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어떻든가요? 그분들은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크고 욕심도 네.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추는 길은 사실은 회장으로 대변되는 모든 상사들이 그렇지만 첫 번째가 그들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조금만 예. 신경을 쓰면 네. 그건 그 상사가 무엇을 요구하게 될지 지시하게 될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 지시에 앞서서 먼저 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네. 나가서 그걸 만들 때 이 상사가 원하는 게 뭘까. 대부분 네. 보고서 잘 만들어서 보고를 하는데 결국은 보고서를 다 읽은 상사의 하나의 질문. 상사는 보고서 받은 대로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면 상사가 아니죠. 그 보고서에 허점을 찾거든요. 네. 그 질문 하나에 답을 못해서 그 보고서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질문 혹시 그건가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이거요? 그런 거고 도대체 이거에 나의 이익이 뭐야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회장님들이 많이 트여 있는 회장님도 최근에는 많이 있지만 대개의 상사, 회장님으로 다 대변을 한다면은 그렇잖아요. 자, 우리 소통을 해야 돼. 김대리 얘기해봐. 이러놓고서는 다 들으세요. 그리고 본인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조직에서는. 경우에는 소통을 잘하자라는 것이 굉장히 공허해지니까 모든 조직원들이 침묵하게 돼요. 이 책에도 쓰셨는데 침묵의 카르텔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대리의 입장, 과장의 입장이라면. 그게 네, 자기의 입장에서 상사를 바라보니까 그래요. 상사의 입장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가 그 시점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장이 네. 부서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본부장이 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면 그 조직이 잘 되지 않아요. 부서장은 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본부장은 회사의 네. 발전. 그러니까 관점을 좀 네. 위로 보고 일을 하는 게 본인도 거기서 일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 조직도 성공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글쓰기나 말하기도 더 윗상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라라고 그렇죠. 하셨고 좀 더 큰 범주 내에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게 그럼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실 때도 그러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기 네. 시작하면요. 위에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면 결국 자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모든 조직원들이 네.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조직이 잘 되겠습니까? 그렇죠. 개별적으로 다 흩어지게 되니까 그런 게 참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기가 옳은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글쓰기, 말쓰기 비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 예스맨이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겪어본 회장이나 네. 분들은 이미 그 위치에 가기까지 자기 생각이 확고히 굳어진 분들이고 네. 사실은 그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좀 더 세련되게 다듬고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그런 역할들이 조직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섣불리 무슨 거기에 비판하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보완해주는 역할에 충실하라. 대신에 네. 계속 예스만 하면 네. 그 예스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져요. 의심받아요. 그렇죠. 예. 진정성을 의심받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예. 그런 용도에서 노를 할 필요는 있다. 노를 할 수 있는 거는 예스의 어떤 신뢰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수준에 멈춰라. 저는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어디나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불만스러우면은 예스를 하긴 참 힘들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일단 조직원이 됐으면 그 네. 조직을 위한. 그게 네.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우리가 네. 무슨 사회를 개조하거나
우리가 무슨 민주화 운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투사가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회사를 궁극적으로 바꿔서 그 네. 이익이 자기한테 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소통이 안 되고 연대가 안 돼요. 그건 우리나라 어떤 그 개인들의 문화 때문일까요? 아니면 학습이 안 된 걸까요? 그 정말 연대의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업 문화 자체를 경쟁 일변도로 승자 독식, 약육 네. 강식의 어떤 문화로 계속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 그런 연대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위에 분들한테 기대하기는 그렇고 그 밑에서부터 네. 그런 쪽에 신경을 쓰면서 당장 옆에 앉은 동료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네. 서로 배려하고 이런 소통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건지 저는 그것들이 모아지면 얼마든지 직장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장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강 작가님이. 그런 그 이상적인 조직을 만나보셨어요? 저는 뭐 직장 생활 처음에 네. 이 운전 기사분들 대기실 네. 거기에서 제가 봤고요. 예. 그러니까 5, 6년 전에 본 거죠. 그리고 제가 청와대 연설비서관 하면서 실제로 구현을 했죠. 네. 그런 유토피아를. 연설 비서관을 하시면서 어떻게 유토피아를. 저는 4가지를 공유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정보와 네. 일과 돈과 이 감정 이 4가지를 공유하면 직장 유토피아가 가능하다. 예, 4가지. 근데 쉽지 네. 않은데요. 쉽지 않지만 의지만 있으면 네. 그리고 서로 간에 합의가 있으면 구성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옆에 부서라는 게 없고 네. 위에 상사가 대통령밖에 안 계셨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죠. 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가까이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네. 있으면 어느 조직이든. 이게 보면은 기업들이 위기를 맞으면은 이 위기 커뮤니케이션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리더가 못하면은 그 밑에서 참모가 해주면 되는데 참모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모가 예. 리더에만 빠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아, 그러니까 리더만 바라봐서. 네, 리더를 잘 모시려면 리더 위에서 리더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리더 위라는 건 뭐예요? 밖에 소비자, 우리 고객 국민들이죠. 네. 근데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번 그 땅콩형 사건을 보면 그 반응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죠. 네. 그 리더가.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민심을 잘 모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왜 네. 리더가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창업 1세대나 2세대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 2세대는 1세대가 성장하는 과정을 봤거든요. 3세대는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죠. 관심도 없는 거죠, 아예.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참모라도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업 문화가 그러지 못했던 참모가 거겠죠. 리더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참모는 뭐 정부 쪽 국토교통부와 또 이렇게 서로 긴밀하게 소식을 그걸 전해받는 굉장히 유능한 걸로 인정받는 그렇죠. 통로로 생각을 했겠죠. 예. 그거는 근데 리더를 아주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CSO라는 것을 돌아 치프 스토리 오피서. 이건 뭐 못 두더라도 어떤 이야기와 맥락을 만드는 조직이 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식으로 제가 하시는 거죠? 모셔본 회장 예. 중에 한 분이 예. 그 기업이란 조직이 구성원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추억이다. 아. 회사 조직에서 추억이다. 정말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이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이야기를 남긴다. 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모셨던 대통령 두 분도 한 분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남겼고 그 이야기를 옆에서 실제로 보여줬죠. 네. 그걸 보고 쓴 사람들이 있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많이 만들고 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숨기지 말고 많이 공개해서 많은 네.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글쓰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그런 문화, 조직의 맞습니다. 문화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예. 같고 이번 회장님의 글쓰기도 상당히 좀 유익하게 많이 다가온 점이 있었거든요. 삶의 자세 네. 같은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다음 편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 생각 못했고 제가 예. 사회생활 25년, 그러니까 8년 청와대 생활, 15년, 예. 17년 직장 생활 2권으로 다 정리가 된 것 같고 네. 이제는 뭔가를 공부해서 이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의 글쓰기를 쓰신 분이죠. 지금은 메디치 출판사에 계시는 강원국 주간님, 베스트셀러 작가 강원국 작가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의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올해 창업한 사람이 사상 최대로 늘었다고 하네요. 이걸 과연 제2의 벤처붐으로 봐도 되는 건지 스타트업의 열풍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 시간에는 올해 창업시장 10대 뉴스를 꼽아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 보내주세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YTN 라디오의 애플리케이션 예스나 웹사이트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주소는요.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시기 돼지와 분만전 어미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핀테크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의 신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에서 핀,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에서 테크를 합쳐 핀테크가 된 거죠. 요즘에 해외 직구도 많아지고 스마트폰에서 소셜 커머스로 물건을 사는 일도 보편화됐잖아요. 이제 곧 스마트폰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알아서 결제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워낙 편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핀테크 발전이 더뎠습니다.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가 국내에 상륙하면 시장을 다 뺏길까 봐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한다 하고 삼성도 핀테크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파. 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정리해보니까 좀 좋았던 경제뉴스는 어떤 거였나요? 뭐 좋았던 게 별로 있나요? 너무 없어서 여쭤봤어요. 예, 좀 많고 이래야 되는데 좋았던 게 아쉬운 게 더 많습니다. 아쉬운 네. 건 많은데 다만 네. 오늘 이제 하나 얘기해볼 게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창업자 네. 국내 그 법인들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회사 말하는 겁니다. 예. 법인, 뭐 개인이 이렇게 뭐 구멍가게 내는 거 말고 법인으로 신설 법인이 원래 사상 최다
창업이 예. 사실상 숫자를 제일 많았다고 하거든요. 집계가. 이게 그러면은 스타트업이라고 네. 부르는 그런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자영업자도 이제 법인으로 신청한 경우는 거기에 네. 포함이 되는 거고. 그렇군요. 이게 예. 원래 지금 아직 올해까지 뭐 완전히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만 11월까지만 해도 작년보다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1월까지 나온 게 원래 네. 7만 6,800개거든요. 꽤 많네요. 네, 7만. 요게 작년이 7만 5,500개입니다. 네. 어디에 저 숫자 정확하지만 대충 7만 5,500개였는데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은 연말까지 계산하면 한 8만 2천 개 정도의 창업자, 네. 기업이 생길 거다. 요게 지금 중소기업청이 낸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래 뭐 별로 좋았던 건데 이게 이제 그래도 창업 붐이 나와요. 이 중에 이제 뭐 몇 개가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 초대형 기업 앞으로 미래 삼성이 될 예. 혹은 미래에 뭐랄까요 또 뭐 현대자동차가 될 뭐 이런 있고요. 게 나오지 않을까요? 네. 예,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물론 뭐 이 중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겠지만 요게 저는 좀 주목해 볼 만한 이 네. 연말에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기사 아닌가 싶습니다. 네. 통계로 볼 때. 그 내용을 좀 더 보는 게 네.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생겼다면은 그건 경제의 활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네. 지금 안 그랬어도 정부가 이 자료를 내놓으면서 이 설명하는 거 보면은 정부의 여러 가지 창업 프로그램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 홍보용인가요? 일단 그쪽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예컨대 이스라엘식 벤처 지원 시스템 팁스라는 것도 국내에 들어왔다. 또 무슨 창업 지원 자금이다 뭐다 많이 있는데 네. 그건 어디까지나 정부 당신네들 얘기고 양면서 그 얘기도 맞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베이비 부머들 그런 네. 나간 사람들의 그 생계형 창업도 굉장히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거다. 그랬을 것 그렇게 봐야 같아요. 되겠- 예, 그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네. 나가서 우리 주변에 봐도 뭐 꼭 법인이란 법은 없지만 개인 사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저 생계형 그것도 많으니까 반드시 정부의 그건 아닌데 다만 정부가 말하는 그부터 일정 부분은 맞을 것이다. 창업 네. 프로그램 많은 거죠. 근데 창업 프로그램 젊은 창업자가 많다는 것도 또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창업을 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도 있지만 이 눈먼 돈이 곳곳에 많으니까 네. 뭐 창업하겠다면서 눈먼 돈 어디 무슨 정책 자금 무슨 진흥 자금 무슨 기금 맞아요. 예, 진짜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일부러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만 빼먹고 하는 빼먹고 눈먼 돈 못 먹으면 바보다. 네. 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다만 그것까지 또 포함하더라도 좋다. 그래서 좋으니까 그 중에 네. 몇몇 기업이라도 예를 들어 뭐 명태 알이 10,000개가 나오더라도 한두 개 몇 개가 살아서 성체가 되듯이 예. 이 중에 몇 개가 훌륭한 기업이 되면 그것 또한 다 사회적으로 보면 들어간 비용 아니냐. 뭐 물론 네. 그렇게 이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를 정부가 한 대로 프로그램 좋아서 멋진 가능성 있는 창업 기업만 막 네. 장비뼈에서 나온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예. 그거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그런 기업도 나오고 창업의 분위기가 비록 우리가 이 절박한 사정이든 뭐든 간에 창업 분위기가 형성되고 창업자가 많이 나온다. 네. 요 측면은 뭐 우리가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뭔가 꾸준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좋게 돌려놓으셨는데 약간 더 우울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은요. 네. 요즘 그 정말 서울대 경영학과 뭐 이 정도 나온 학생들이 취업이 너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법대가 없어지면서 법대가 네. 로스쿨화 되면서 이제 웬만한 데는 법대가 없잖아요. 네. 몇 군데 빼거나 그렇다 보니까 문과 즉 인문계 학생들이 그나마 제일 이제 몰려간다는 게 경영학과인데 네. 이것도 뭐 한 학교마다 몇백 명씩 뽑고 이러니까 사실은 또 문과생이 조금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푸대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역차별. 예. 은행과 뭐 네. 은행 금융회사는 그래도 경영학과 경제학과 뽑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행처럼 네. 공대생을 뽑고 막 이런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네. 뭐 어디 건설회사에 중견 건설회사의 간부 한 분을 만났더니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과 50명을 신입생을 뽑았는데 이과생이 45명이고 네. 문과생 정통기 문과는 5명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네 회사 실수한 거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 이과생을 많이 뽑는 건 좋지만 그렇게까지 불균형을 맞출 건 아닌데 요즘은 이 유행이 미친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그 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 전체적으로 창업의 프로그램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예컨대 뭐 판교 같은 데 보니 경기도에서 네.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와서 연구도 하고 하라는 거 공간 주는 데도 있고 창업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건 참 좋은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폐업하는 그 예. 업체 수, 법인 수도 만만치 않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런데 폐업 사업체보다는 창업이 더 많다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은. 네. 예. 그래서 이 점은 다행이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 과거에 창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 해가지고요. 예. 그게 통계가 쭉 나오거든요. 특히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 시작될 예. 때군요. 그때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10년,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잃어버린 이제 20년 얘기하잖아요. 네. 그때 특징 중에 하나가 창업자보다 폐업 기업이 더 많았다 이거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래도 창업자가 더 많은 겁니다. 아직까지는. 예. 이제 이게 얼마나 갈는지 몇 년 후에 또 조사해보면 어떨는지는 모르겠어도 지금은 창업자가 많아서 요거를 기업 보너스 시대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기업 보너스 시대. 네, 기업 예. 보너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인구가 생산 가능한 인구가 노인 인구보다 더 많은 것을 그 인구 보너스 시대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어쨌든 기업 보너스 시대라고 해서 기업 창업자가 나오는데 단 아까 우리가 나눴던 얘기로 보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창업자를 우리가 막 창업해보라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사회 시선이 창업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입니다. 재기가 제도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요. 재기하기가. 예. 저도 시선도 그렇지만. 예, 저도 어쩌면 그렇고 창업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네.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실패는 경험이다.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또 복돋아주고 저기는 저게 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계속 복돋아줘야 되는데 창업한다고 성공한다면 누구나 창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창업하다 실패하면 신용불량자 되게 딱 알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대표이사들이 보통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 돈 받을 때요. 네. 대부분 다 저기를 서거든요. 그렇죠. 연대보증. 개인 보증 예, 서고 연대보증을 해서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냥 집이 다 망해버리고 본인도 촉망받던 젊은이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경제적 무능력자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창업할 분위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적 시각도 그렇고 예. 이 금융회사에서 창업하다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신용불량자라고 카드도 안 만들어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상적인 금융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만들어준 분위기를 우리가 가져야 그렇죠. 예. 그래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자식들이 창업하겠다 해도 지금 창업하겠다면 야 너만 해라 애비까지 지금 같이 응?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참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분위기가 좀 깨더라. 요거는 우리 모두가 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창업을 막 하기 시작한 그 젊은이들이나 뭐 또 젊은이들이 꼭 아니더라도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의욕이 풍만하고 정말 팽배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잘 돼 있느냐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시스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양한 예. 지원 사업, 예를 들어 창업에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거는 청년 전용 창업 자금, 네. 뭐 또 이름도 깁니다. 선도 벤처 기연계, 뭐 기술 창업회가 쭉쭉 있고 창업 7년 이내 지원하는 시스템이 또 있고요. 네. 또 뭐 이렇게 글로벌 지원해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네. 어쨌든 뭐 요게 조금 뭐랄까 좀 하여튼 사회적으로 금융회사 같은데도 몸만 보신하겠다 하고 뭐 나 그냥 그 아파트 담보 들고 오면 제가 빌려주면서 딴 데 돈 안 빌려 이런 식의 이제 이게 문제죠. 사실 네. 전반적으로. 기술 개발이 또 하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정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거를 잘 뒷받침해 줄 수 있고 거기서 망하지 않도록 해주고 망해도 재기할 수 있게 해주고 이 프로그램이 잘 돼 있나가 좀 의문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근래 조사한 거 보면 네. 세계은행, 월드뱅크를 조사하면 우리나라 창업 환경이 좀 좋아졌답니다. 그래도. 몇 위 정도 되나요? 네, 그동안 34위라고 했는데 최근 조사에 보면은 17위로 올랐습니다. 17위. 네. 그래서 조금 좋아졌고 또 이리저리 창업 성공 사례도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다니까 예컨대 뭐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에 있다가 나온 창업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게 해서 게임 업체라든가 성공한 네.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어쨌든 34위에서 17위로 최근에 올랐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고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배경이 원래는 어쨌든 창업 8만 개를 돌파한다는 거 원래 연간 8만 2천 개 네. 이렇게 했다고 계속 작년부터 늘어난다는 건 좋은데 하여튼 뭐 좀 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그 벤처 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뭐 요즘 뭐 신문에 쓰는 용어로 하면 벤처 생태계가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요. 네, 예. 창업자업이 나오고 그 벤처 기업에 투자해주는 누구 한 사람이 한 기업에 투자하기 너무 위험이 많은데 많은 네. 자본을 모아가지고 많은 기업에 분산 투자해주는 예. 그래서 그 중에 몇 개가 살아나서 일반 그냥 정기 예금 맡겨놓는 보다는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렇게 자본이 잘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네. 구조.
그렇게 해서 좋은 기업들은 또 대기업이 팔려가고 기술이 팔려가고 기업이 팔려가는 벤처 생태계를 우리가 구성하고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도 그런 데 좀 포인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참 벤처 얘기 나온 게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생태계가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물론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니니까 그런 진짜 생태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좋다. 창업 좀 막막하죠. 그래서 생생경제에서 A부터 Z까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올해 한국 창업시장의 최대 화두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이 창업시장 10대 뉴스를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선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올해 창업시장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올해 창업 뉴스 중에 10대 뉴스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사실 제가 창업시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제가 그 김상훈의 창업통이라는 제 블로그가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창업자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네. 이 블로그들이 과연 어떤 주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는가 해서 저희가 제 포스팅 중에서 조회수 기준으로 10가지 정도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의외로 생각만큼 지금 우리 창업시장에서 좀 이슈가 됐던 이런 주제들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져 했었고요. 특히나 좀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외식업뿐만 아니라 이런 판매업, 서비스업까지 여전히 창업자들은 다양한 아이템이나 이런 창업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10대 뉴스가 조회수 기준으로 하면은 1위부터 10위까지인 거네요? 예. 네, 가장 많이 언급이 됐던 뉴스는 어떤 거였나요? 제가 지난 8월에 한번 제가 포스팅했던 뉴스인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사실 게스트하우스 그러면 올해 창업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홍대 상권과 제주도 상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뜨거웠던 2014년의 창업 아이템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전히 게스트하우스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런 20, 30대 창업자들보다는 이런 40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런 창업 세대들이 직접 좀 외식업 창업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동산을 이용해서 조금 좀 새로운 컨셉의 창업 모델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게스트하우스 창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게스트하우스 창업은 2015년에도 여전히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여전히 경쟁은 치열해지고 이제는 단순하게 게스트하우스 간판만 붙여서는 이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게스트하우스도 이제는 좀 디테일로 승부하는 그리고 시설이나 좀 체계화된 운영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오히려 이렇게 좀 위험성도 상당히 있는 이런 아이템으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는 마구 뛰어들기는 좀 힘든 시장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신 거네요. 예. 네, 차별화된 운영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대략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원래 외국인 전용 도시 민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 수요를 어떻게 우리 국내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구체적인 몇 개의 부킹 사이트를 해외 부킹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할 것인가 그리고 직접 들어왔을 때 운영 매뉴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후기 관리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알리고 한번 왔던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그리고 반복 구매로 연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운영 시스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두 번째 창업 뉴스는 어떤 거였나요? 두 번째는 의외로 이 옷가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사실 옷가게 그러면 20년 전에는 음식업 아니면 옷가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로 이런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쇼핑몰, 인터넷 시장에 밀려서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옷가게는 이제 쉽지 않다 이런 게 중론이었는데요. 개인이 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근데 의외로 이런 온라인 시장, 대형 할인마트 시장의 틈새를
오프라인 중심의 옷가게에 대한 창업 니즈는 상당히 좀 높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관심이 높은 만큼 옷가게 창업 그리고 아까 게스트하우스 창업도 이런 이렇다 할 정보,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이런 정보들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옷가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대형 할인마트가 아무리 판을 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틈새 입지에서 어떤 소비자들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입어보면서 이런 오프라인에서 그 옷을 구매하는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쁜 옷가게, 이를테면 카페형 스타일의 옷가게는 2015년에도 꾸준히 창업자들의 관심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카페용으로도 옷가게를 내는군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네. 밖에서 봤을 때 옷을 팔지만 밖에서 보면 예쁜 카페 같은 네. 이런 여성 보세 의류점 상당히 좀 인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이런 아이템보다는 이런 상가 권리금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네. 사실 올해 뜨겁게 달군 뉴스 중에 하나인데 정확한 이름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게 공포 시행이라는 이런 수순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권리금보호법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사유권 침해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고 이 권리금보호법이 자칫 임차료만 엄청 오르는 임차료 대폭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상당히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이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실행이 되면 과연 창업자 입장 그리고 임대인 입장 뭐 가운데 있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어떤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카페 창업은 늘 인기였는데 올해도 그랬죠. 그렇습니다. 사실요 카페 창업 제 블로그에 오시다 카페 창업을 문의하는 수가 상당히 많았고요. 네. 특히나 카페 창업은 뭐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남보기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돈을 벌면서도 품도 좀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런 여성 창업, 주부 창업자, 그다음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까지도 상당히 좀 높았었는데요. 네. 최근 카페 창업 관련해서는 이 디저트 카페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커지면서 그 대표적인 테마가 빙수 카페가 상당히 양적 팽창을 거듭했고 겨울철 되니까 빙수 카페가 상당히 매출 부진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역시 2015년도 카페 창업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을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이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좀 특별한 카페, 좀 뉴스가 되는 카페, 그리고 어떤 단순하게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판박이식의 프랜차이즈 카페보다는 우리 동네에만 가야 볼 수 있는 네. 특별한 나만의 카페, 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거 많이 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공급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또 편의점 창업이라든지 수입과자 전문점 이런 것들도 올해 꽤 많이 언급됐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런 판매업 중에서는 여전히 편의점, 사실은 뭐 편의점 그러면 동네 슈퍼는 뭐 여전히 어렵고 편의점도 어려운 거 아니냐 했습니다만 사실 동네 슈퍼가 어렵고 SSM이 많이 나왔지만 편의점 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나 요즘 대기업 신세계에서도 새로운 브랜드 하나 출시하면서 편의점 사업 새로 뛰어들겠다 뭐 지금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대기업들의 유통전쟁에서 과연 창업자들은 이런 가맹점으로서 편의점 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수입과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깨끗한 판매점 그리고 또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은 아이템으로 수입과자에 대한 창업 수요는 계속 있었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제대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창업시장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나만의 차별화된 이런 사입 루트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수입과자 전문점만이 느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서비스 매뉴얼 그리고 수입과자 외에 어울릴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아이템까지 좀 잘 접목이 된다면 네. 2015년에도 수입과자 전문점의 이런 창업시장은 여전히 아마 유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건 아직까지 접근해도 되는 걸로 그럼 알도록 하겠고요. 또 이 창업 주체별로도 뉴스를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부들도 창업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요. 청년들도 많이 뛰어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부, 청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런 주부 창업, 아줌마 파워를 내세운 이런 주부 창업의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0, 40대 주부뿐만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의 아내분들이 네. 직접 이제는 경제생활의 주체로 좀 떠오르겠다. 이런 남편보다는 내가 직접 나서서 사장이 되면서 우리 집 가정경제도 책임지면서 돈도 벌면서 특히 일도 좀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주부 창업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2015년에는 이런 주부 창업 수요는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런 주부들이 직접 사장님이 되는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아울러 청년 창업 시장도 여전히 관심입니다. 청년 창업 시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에 대한 대항마로 이런 청년 창업 쪽을 육성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청년 창업 쪽도 단순하게 이런 이론만 공부하는 이런 쪽보다는 현장에서 검증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직접 좀 실전에서 충분한 기본기를 쌓은 다음에 네. 어떤 독자적인 청년 창업 시장을 놓고 한다면 아마 지금 오히려 홍대나 이런 젊은이들 상권에서는 2030 사장님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고요. 예. 지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30대 중반 같은 경우는 홍대 상권을 지금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 시장 역시 2015년에서도 여전히 뜨거운 창업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주부 창업으로 좀 괜찮다 싶을 만한 아이템 이걸 또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만 몰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예, 주부 창업으로 괜찮은 아이템하고 청년 창업으로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몇 가지씩만 소개해 주세요. 사실 뭐 아이템 부분은 창업 네. 시장에 나가면 늘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물론 아이템을 선정하는데 주부들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요. 네. 아까 앞선에서 소개했던 이를테면 옷가게 창업 같은 경우도 네. 주부들 입장에서 특히 코디 역량이라든지 이런 그 역량이 있는 주부들, 이런 패션 센스가 있는 주부들 같은 경우는 좀 틈새 이런 오프라인 이런 옷가게라든지 네. 아니면 외식 쪽 같은 경우는 요즘 특히 저염 식당이라든지 웰빙 식당, 특히 집밥 전문점 많이 떴던 테마였기 네. 때문에 좀 프랜차이즈 음식점하고는 다른 어떤 좀 엄마의 손길, 엄마의 네. 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집밥 테마 같은 경우도 한번 눈여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올해 정리 잘 들었고요. 내년 창업 시장도 잘 진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이 시간에 잘 못 들어도 다시 듣기가 언제나 가능합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중요한 내용은 또 인터뷰 전문이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SNS에서 패친과 트친이 되어주셔도 좋습니다.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